2022년 7월 6일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봅시다. 14번에서 17번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 봅시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의 영역인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연구이다. 그 의사결정 방식, 의사결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연구다. 오케이. 공공선택론. 공공이 어떤 선택을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 그거 같은데, 그죠? 봅시다.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세 가지 가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네요. 봅시다. 첫 번째 가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방법론적 개인주의. 모든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개인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는 집단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기체적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집단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국가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체. 각각 개인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어떤 단체나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정치 현상은 개인들의 의사결정의 집합적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방법론적 개인주의다. 두 번째는 인간을 경제인간으로 본다는 가정이다. 경제인간? 경제학적 원리 이런 거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경제인간으로 본다는 가정이다. 경제인간은 자기애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함으로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다만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각각 개인들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사결정이 된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마지막 과정.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이것도 역시나 경제학적 관점이네요. 그렇죠? 정치에 경제학적 관점이 들어왔다.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치도 본질적으로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정치는 정치시장으로, 정치인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로, 유권자는 수요자로 해석된다. 유권자는 수요자로 해석된다. 경제시장에서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한다. 정치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건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금 경제 같은 경우는 거래 당사자들만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로 볼 수 없는 거지. 정치와 경제를. 그죠? 하여튼 경제적인 속성을 좀 띈다. 오케이 이거 마음적으로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죠? 계속 봅시다. 이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이 세 가지 가정을 가지고 공공선택론에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중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 이 뭐지? 그러니까 어떤 모형이 있겠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킬 거니까. 그죠? 어떤 어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건 이제 적용시킬 것이다. 그 모델이 뭐냐?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이다. 뭐지? 봅시다. 설명이 있네요. 뒤쪽에. 단일 사안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하나의 정점을 갖는 단일 선호의 경우 이 뭐야? 단일 선호가 뭐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선택이? 경쟁하는 두 정당의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전체계,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중간에 이제 뭐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중위 투표자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뭐 소위 뭐 중도 뭐 이런 사람들이겠네. 이런 사람들이 이란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 전체 분포에서 한가운데 위치한 유권자를 말한다. 중도. 이 모형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포는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가진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 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가정하기에 이제 어떤 정규 분포 모양이 띄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 모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생각에 이제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지, 그죠? 실제로 보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할 수 있습니다. 50, 50이고, 뭐 40, 45, 40이고, 40, 45, 뭐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중간에 어떤 뭐 중위 투표자가 작을 수도 있어요. 종모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모델을 잘못 정했네.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근데 제 생각이고, 하여튼 근래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경우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의 정책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중위 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 경우는 선거의 승리의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자꾸 이제 그 중도로 가게 된다. 중도로 가려 한다. 이 정책 이념과 관계없이 중도 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런 거지.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뭐 이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정규 분포 모양이었던 것을 띄게 되면 이렇게 가정이 맞는데, 정규 분포 모양이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규 분포 모양이 아닐 때는 안 맞다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막 중도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나온 글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 생각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그 A에서 말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중도에가 이제 그 종 모양, 어떤 정규 분포 모양을 뜰 때 중도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 가정이 이제 그 맞아질 때만 이렇게 맞는 겁니다. 너무 좀 편협되지. 그죠? 아닐 수도 있는데. 경향성이 있다. 결국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다수가 아닌 소수인 중위 투표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반민주적인 결과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반민주적. 그러니까 자기 이제 뭐 어떤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뭐 찬성이다 아니면 반대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그죠? 중위 투표자한테 이게 막 집중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막 찬성도 아닌 게 중간 청성도 아니고 뭐 반대도 아니고 뭐 중간하나 뭐 이상한 이런 게 이제 반민주적 형태를 띠게 된다. 그 말이죠. 다른 모형도 있네. 봅시다. 다른 모형.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중위 투표자 정리 모형이다. 라는 거고, 또 다른 모형으로는 합리적 무지 모형이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야 하지만, 일부 유권자는 투표에 관심이 없다. 합리적 무지다. 합리적인데 무식하다 이런 얘기인가?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뭐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그죠? 이러한 현상을 공공선택론에서 합리적 무지 모형으로 설명한다. 합리적 무지 모형이란 합리적 무지 모형이란 단어를 지금 3번 연속으로 쓰고 있네요. 그죠? 글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이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이 정보로부터 얻을 편익보다 클 경우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정도다. 이론이다. 이거 뭐 알려 그러면 이제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지치고 나 그냥 막 모를란다. 그냥 몰라 이렇게 되는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론.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막 비용도 들고 그냥 하니까 모르기를 원하고 알려 그러면 피곤하니까 그냥 무지한 상태가 낫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 그걸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 무지가 발생하면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는 특정 문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 집단에게만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들어줘요. 안 챙겨주죠. 그죠? 그러니까 뭐 목소리를 안 내면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줘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막 그래 해야 됩니다. 선택론자인 뷰캐넌은 사회의 이러한 비효율적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헌법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헌법 정치 경제학을 제시한다. 원인과 해결책? 헌법 제도에서 찾아야 된다. 헌법 정치 경제학. 자꾸 이 사람 뭐 이 글은 자꾸 이제 정치를 경제에 자꾸 접목시키려 한다. 오케이. 뷰캐넌은 헌법 정치 경제학에서 의사결정을 두 가지 수준으로 구별하는데 의사결정 구조의 수준 하나는 헌법 제정 이후 의사결정이 입법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일상적 정치. 의사결정은 법적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게 이제 일상적인 정치다. 다른 하나는 일상적 정치에 대한 규칙을 결정하는 헌법적 정치. 그 어떤 입법적 수준에서 결정하는 일상적 정치가 있고 이제 일상적 정치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정하는 메타죠, 메타. 헌법적 정치가 있다. 헌법적 정치는 일상적 정치에 제약을 부과하는 헌법을 확립하는 정치 활동이고, 일상적 정치는 헌법 안에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정치 활동이다. 헌법은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짜잘한 것들은 이런 일상적 정치에서 하고 있다. 오케이. 그는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고,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고, 헌법 안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일상적 정치를 하는, 다시 그는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고, 그럼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헌법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일을 위해, 그러니까 어떤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의사결정의 구조네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로 봤을 때 제일 위쪽에 이제 헌법적인 어떤 뭐 정치가 있고, 그 밑에 헌법 그 테두리 안에서, 그죠? 이렇게 막 일상적 정치가 있다. 개인의 자유와 어떤 뭐 헌법 안에서의 어떤 자신의 이익 추구, 오케이. 이를 위해 헌법 체계의 근본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체계의 근본을 개혁해야 된다고? 봅시다.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헌법이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면 내가 이득을 보겠다? 아니면 손해를 보겠다? 이런 걸 조금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기 때문에 제정된 헌법의 규칙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달리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고 보고 헌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헌법개혁의 필요성? 다시 봅시다. 이거 뭔 말이야?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정된 헌법의 규칙에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달리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고 보고, 헌법 자체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고 보고 헌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이게 뭔 말이야?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
제정된 헌법의 규칙 내에서 뭐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레벨이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수준이 조금 낮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뭐 만들어진 헌법 내에서 뭐 조금하게 이제 정책에 합의하고 이런 거 조금 하는 거 작게 소규모로 하는 것과 달리 헌법 자체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익에 편익을 준다. 그거 보고 헌법 개혁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슨 말이야?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익에 편익을 준다고 보고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네. 이거 말이 이상한데? 문제 있는데 문제 한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상해. 문장이 좀. 자, 이걸로는 알 수가 없네. 문제를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 풀어봅시다.